규슈 기행으로 짚어보는 한일 관계사. 제가 봄에 1편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오신 분이 계시죠? 그죠?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예, 봄에도 오시고, 예, 또 이렇게 지금 늦가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제 규슈 관련해서 특히 이제 일본의 이제 도자기 산업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고 뭐 발전을 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선생님? 예. 뭐 워낙 수요일마다 여러 얘기들을 들으시니까 기억이 뭐 이렇게 섞일 수도 있고 좀 옮길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오늘은 이제 뭐 후쿠오카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규슈 역사기행이라는 조그만 책을 하나 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뭐 한국하고 일본하고 역사적으로 뭐 관계가 많고 깊고 해서 특히 이제 규슈 쪽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흥미가 많이 생겨서 뭐 자주 그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한 권 냈는데 뭐 그 가운데 이제 그 규슈 안에서도 또 이제 후쿠오카 후쿠오카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예, 후쿠오카 어떠셨나요? 후쿠오카 언제 가셨는지? 예. 2년 전에 갔어요. 2년 전에. 예.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인가요? 아니면 시작되기 전에? 시작 바로 되기 전에 갔는데 예, 어떠셨나요? 너무 거기 좋았고요. 또 이제 예. 저는 가서 운전하면서 네. 남편이랑 같이 다녔는데 운전을 또 잘하시는군요. 아니 남편이랑 같이 이제 가서 했는데 네. 처음에는 어려운데 고속도로 달리지 않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네. 후쿠오카 한번 또 가보고 싶어요.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건가요? 저는 가서 이제 규슈 북규슈 네. 박물관 간 게 네. 그때 이제 특별 기획전 같은 거 네, 본 게 네. 너무 인상적이고요. 네. 거기서 나가사키까지 가까운데. 네. 예. 그러셨군요. 하긴 뭐 그 남편하고 같이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뭐 어디 간들 안 좋으시겠습니까? 네. 좋으셨겠죠. 근데 하나 조금 약간 궁금했던 게요. 네. 거기 신사가 우리 네. 숙소 앞에 가까운데 신사가 있었는데 그 신사가 그 명성한 그 시해 사건하고 같이 네. 관계되는 사람이 거기 신사에 있다는 소리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그거 맞나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오늘 그 얘기도 조금 이제 예.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하카타 쪽에 있는 호텔에 묵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선생님 언제 가셨습니까? 후쿠오카? 어저께 갔다 왔습니다. 어제 다녀오셨어요? 무슨 일로 다녀오셨는지 그냥 여행이셨는지 아니면 일 때문에 다녀오셨는지? 여행으로 갔다 왔고요. 네. 한 10년 전에는 여기 강의 내용에도 나오는데 네. 그 요시노가리 그 유적지를 네. 아주 감명 깊게 봤고요. 그러셨군요. 근데 요번에 갔을 때는 네. 변화가 없어요. 예. 거의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다는 거는 모습이 그대로예요. 네. 근데 이제 다만 그 일본 무슨 뭐 부사 그 계급이 썼던 그 결장 같은 데를 네네. 그걸 이제 그 후쿠오카시에서 인수받아 가지고 네. 조금 더 관광객들을 위한 네. 그런 거로 바꿨 딱 그 정도지. 그렇군요. 외면적으로 그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사무라이 집 뭐 이런 것을 이제 관광 자원으로 활용을 또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예. 후쿠오카 어떻게 마음에 드는 그런 여행지셨나요? 아니면 후쿠오카는 제가 예. 한 뭐 5번 정도 갔다 왔는데요. 그러죠. 뭐 갈 때마다 네.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도시예요. 그래요. 네, 복잡하지도 않고 네. 아주 편안합니다. 예. 하긴 뭐 후쿠오카가 뭐 일본에서 한 5번째 정도 크기 뭐 그런 도시라고 하는데 그래도 인구가 아마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뭐 한 150만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남은 인구가 얼마나 되나요?
관장님 92만 명입니다. 92만. 네. 수원이 한 125만 된다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예, 아마 이제 그런 점들이 좀 편안하게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음식은 어떤 거 드셨나요? 가셔서? 음식은 뭐 네. 카이세키 요리도 먹어보고요. 아, 카이세키. 네네. 소간야키도 먹어보고. 네. 그러니까 주로 일본의 전통적인 네. 일본 사람들이 주로 먹는 그 네. 음식을 그대로 맛보고 왔습니다. 아, 돈 많이 쓰고 오셨네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뭐 그 좀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여행 간다 그러면은 그런 때는 좀 써도 되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는 좀 째째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좀 아끼고 사는데 여행지에 가서는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제가 뭐 혼자 답사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가까운 뭐 친구나 동료들하고 답사를 간 적도 있고 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아내랑 뭐 자주 다니거든요. 네. 언젠가 제가 그 홋카이도의 어떤 그 온천이 있는 호텔이죠. 이런 데를 갔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방을 예약하면서 일본은 되게 그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방을 예약할 때 저녁하고 아침을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불하는 이런 게 많은데 저녁 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카이세키 요리라든가 아니면 뷔페라든가 이런 게 되게 이제 저녁으로는 저녁에 좀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잘 먹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아무튼 뷔페 시기였는데 저희는 그냥 이미 차려져 있는 음식으로도 충분한데 일본 사람들은 그 홋카이도가 또 게 이런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선 해가지고 게 이런데 이게 벽에 이제 따로 또 주문해서 이제 돈 내고 먹어라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근데 그거를 굳이 그걸 시켜서 먹더라고요. 네. 근데 그 따로 시키면은 그때 한 3, 4천엔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미 저녁값 뷔페 이런 걸 다 지불한 상태에서 그걸 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조금 의아하기도 했었는데 물론 게가 먹고 싶으면 따로 주문해 먹을 수 있고 그런 건데 일본 사람들이 이 오미야게라고 해서 또 이제 어디 여행을 가면은 올 때 꼭 우리 돈으로 예를 들면 10,000원 정도 되는 과자나 사탕이나 빵이나 이런 것을 한 10개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들고 오거든요. 그거 갖고 와가지고 가까운 이웃, 친구 그리고 회사 가서 동료들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풍습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아주 그 젊은 친구들도 여행을 가면 그걸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여행지 가서 그쪽에 이렇게 구경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놀고 먹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서 나는 그 특산물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그쪽에 어떤 기념품 같은 거 이런 것을 많이 사주는 게 그 지역 경제를 또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제가 이제 인식하기 전에는 그걸 잘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예를 들면 포항에 강의가 있다. 포항 좀 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가서 1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가능하면 포항에 있는 숙소를 잡고 포항에서 음식을 사 먹고 포항에서 목욕 기념품을 사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이제 그런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행이니까 좀 쓰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쓰는 게 어쨌든 그 지역 경제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준비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섬이 큰 섬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홋카이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일 큰 섬이죠. 본섬이라고 이제 뭐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혼슈고요. 또 시코쿠는 아주 조그만 섬입니다. 규슈하고 본섬 사이에. 그리고 이제 규슈죠. 그리고 수많은 작은 섬. 한 6천 개가 넘는다고 이제 하는데, 뭐 면적은 이 정도 되고, 인구는 1억 한 2,600만이었다고 하니까, 인구가 꽤 많은 또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어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일본은 뭐 지금도 한자하고 그 가나 문자 같이 쓰니까, 그래서 일본, 이렇게 쓰고, 읽을 때 이제 니혼, 또는 니폰 이렇게 두 가지로 읽어요. 이것도 참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한국 또는 뭐 대한민국 이렇게 읽지 한국이라는 그 한자어로 된 이름을 다르게 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어떤 경우에는 니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니폰 뭐 이렇게 또 이제 불렀던 것 같은데 1934년에 이때가 이제 일본이 이제 그 만주국도 32년에 만들고 그 대륙 침략을 가속화하던 이런 시기죠. 이때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니혼보다는 니폰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니폰이 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역시 이제 강한 일본 뭐 이런 거를 많이 추구할 때이기 때문에 니폰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뭐 니혼, 니폰 둘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축구 응원팀이 있죠. 붉은 악마. 붉은 악마. 일본은 울트라 니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니폰 이렇게 이제 많이 발음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홋카이도 그리고 이제 제일 큰 거 여기 이제 뭐 관동지방 도쿄 뭐 관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오사카가 있는 쪽 그리고 여기 이제 규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보시면 역시 이제 이렇게 츠시마가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반도하고 이제 가까이 이렇게 땅을 맞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여기가 이제 오키나와입니다. 제가 여기 오키나와하고 여기 홋카이도에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왜 동그라미를 쳐놨을까요? 다른 나라에 원래부터 땅이 아니라서. 제가 아마 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일본은 요 본섬하고 요 시코쿠 조그만 섬하고 요 규슈하고 이렇게 세 개가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68년에 메이지 유신 단행하고 그때부터 영토를 이제 확장을 하죠. 그래서 일단 요 아이누 부족이 살고 있는 홋카이도를 점령해서 일본 땅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오키나와까지로 여기는 이제 류큐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던 거죠. 뭐 전쟁 치르고 사실은 이제 멸망시킨 겁니다. 멸망시키고 일본으로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한 150년쯤 됐는데 그 누구도 오키나와하고 홋카이도가 일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반도하고는 아주 가까워요. 예,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여기 사가죠. 여기 다녀오신 거죠. 요시노가리 유적. 예. 그래서 요 요시노가리 유적이라는 것이 바로 요 사가현에 있는데, 요거 이런 모습이죠. 지금도. 예. 뭐 거의 변하지 않았겠죠. 뭐. 예. 유적은 뭐 또 보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무덤입니다. 옹관묘라는 건데, 이런 이제 옹기라고 하나요? 예. 이런 데다가 이제 시신을 묻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옹관묘는 아무튼 우리 한반도 남부 이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사성이 있고 그 교류의 어떤 그 흔적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인데, 사실 이제 요시노가리 유적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야요이 시대 대표적인 그런 유적인데, 야요이는 이제 기원전 3세기 그리고 기원 후 3세기 보통 한 600년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일본에서 이제 농경, 정착 이런 것이 이제 본격화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열도의 선주민족, 그러니까 원래 일본 열도에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몬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야요이 시대 이전 시기가 이제 조몬 시대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북쪽에서 내려온 아이누, 그러니까 이제 홋카이도에 많이 살고 있던 아이누, 그리고 이 동남아 인도네시아나 이 폴리네시아 이쪽에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바닷길을 따라서 이제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체격이 좀 왜소하다, 키가 작다, 이런 그 고대 동남아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 바로 요 야요이 시대, 요걸 연 사람들은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륙의 농경 문화가 바다를 건너서 일본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동남아 쪽, 그리고 그냥 일본 열도 안에 있었던 아이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주민이었고 아주 그 원시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대륙에서 농경 문화가 들어가는 거죠. 야요이인들은 민무늬 토기, 세형동검, 청동방울 이런 걸 썼는데, 이거는 거의 뭐 한반도의 이 시대의 인물들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뭐 일본에서도 물론 이제 한반도에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대륙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대륙에서 왔다고 하면은 그 대륙이 어디일까요? 중국.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륙에서 왔다. 그 대륙이 어디겠습니까? 이게 지도. 이 중국은 굉장히 멀어요. 네. 지금이야 뭐 배 타고 인천에서도 이렇게 건너가고, 일본에서도 배 타고 바로 건너가고,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고대에는 그렇게 배를 타고 쉽게 건널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넓은 바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에서 왔다는 거는 여기에서 오죠, 여기에서. 물론 중국 사람들도 뭐 조금은 뭐 섞였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대부분 여기서 요 가까운 바다를 건너서 갔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삼국시대 때 우리 그 전쟁 많이 했잖아요. 고구려 백제신라 전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터에 군인들은 나가서 싸운다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 위험하잖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은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러시아 침공 시작되고 나서 바로 폴란드 같은 데로 피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란 이런 게 있으면은 피난을 가는 게 그게 이제 상례죠. 그래서 여기가 어지러우면은 이쪽으로 뭔가 살기 위해서 뭐 건너가는 거가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이주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어쨌든 가깝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했다. 물론 이제 거꾸로 일본에서 한반도로 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상당히 그 교류가 고대로부터 아주 활발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후쿠오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리적으로 이렇게 대륙을 향해서 열려 있고, 그리고 뭐 어촌이 형성이 되고 발전되고 이런 것은 역시 외부하고의 교류, 물론 뭐 가까운 바다에 나가서 뭐 고기 잡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지리적인 위치에서 이게 이제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후쿠오카가 이 규슈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쯔시마가 있잖아요. 이 쯔시마는 이건 이제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길쭉한데 요 가운데가 사실은 좀 아슬아슬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섬이 그 두 개로 보입니다. 두 개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어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국어의 두, 요게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을 때 음이 약간 변화가 생기면서 이게 쯔 이렇게 쓸 거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마는 뭐냐 하면 이게 시마라는 게 섬이거든요. 섬. 시마가. 그런데 한국어의 섬이라는 말이 이렇게 변화가 생겨서 이게 시마 이렇게 됐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섬이 두 개라는 거예요. 쯔시마라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언어학적인 어떤 그 교류랄까, 그리고 그 언어의 어떤 그 변화 이런 것도 이 쯔시마라는 섬 이름에서 또 찾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부산에서는 날이 맑으면은 그 쯔시마가 보인다 그래요. 우리 이제 대마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인다고 합니다. 거꾸로 뭐 여기서도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대로 돌아가면 지금은 여기서 여기 한 배로 한 40분 정도 가면 되거든요. 항구는 아마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두 개가 있어요. 이즈하라는 요 아래쪽이고 여기 히타카츠인가? 아무튼 뭐 그런 항이 있는데 한 40분 정도면 갑니다. 근데 이제 고대로 돌아가면은 뭐 그렇게 간단히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맑은 날 지금은 사실은 공해가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고대로 돌아가면 공해도 없고 굉장히 맑았겠죠. 멀리까지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은 시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대인들은 시력도 상당히 좋았다. 그러면 뭐 잘 보이는 거죠. 잘 보이면 내가 배를 타고 한번 건너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뭐 이끼섬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이렇게 뭐 또 보이는 만큼 건너가고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역방향도 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후쿠오카가 7세기부터 다자이후라는 이제 정청 뭐 이런 게
설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규슈라는 큰 섬의 중심지로 발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12세기에 일본 최초의 인공항 이걸 만들고 송나라하고 이제 무역을 또 시작했다. 인구가 2018년 기준에서 160만 정도가 되네요. 뭐 후쿠오카 시내의 모습인데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 출판하는 것도 아니고 두피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두산백화인가 보다. 두산백화 맞죠? 두피디아면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후쿠오카 시내 전경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건 이제 야경인데 뭐 후쿠오카가 굉장히 편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인구가 많지 않고 서울처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느끼실 수가 있으실 테고 아니면 또 고대로부터 자주 왔다 갔다 하던 곳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뭐 후쿠오카의 이제 뭐 명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후쿠오카 타워입니다. 대개 이제 여기 올라가서 후쿠오카 이제 전경 또 야경 뭐 이런 거를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이쪽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바닷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쿠오카는 사실은 그 유명한 관광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후쿠오카 갔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박물관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북규슈 박물관. 그리고 3,000원씩 하는 거에서 백남준 그 작품도 있고 막 그런데 조금 인상이 걸렸어요. 네. 그쪽은 또 제가 잘 몰라서. 후쿠오카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는 이제 그 다자이유 텐만궁이라는 그 신사입니다. 신사. 근데 이제 이름에 다자이유가 붙어 있는데 그 다자이후가 바로 이제 그 7세기 후반에 생긴 그 정청이에요. 규슈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겁니다. 정치, 경제, 외교를 총괄하던 곳이다. 근데 이제 그 다자이후가 있던 거기 가면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주춧돌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주춧돌 이런 건 쉽게 안 없어지잖아요. 땅에 박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굉장히 그 널찍한 곳이고 여기 이제 건물이 서 있었을 테니까 굉장히 큰 그런 건물이 있었겠다 정도를 이제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찾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다자이유 텐만궁을 들려서 여기를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여기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다자이유 텐만궁입니다. 다자이유 텐만구 뭐 일본어로는 저렇게 이제 읽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학문의 신이라고 하는 스가와라 미치자네 요 분을 모신 그런 이제 신사예요. 이 스가와라라는 분이 어렸을 때부터 뭐 신동이었다. 그래서 스가와라처럼 똑똑해지길 바라는 일본 사람들이 365일 이제 참배를 한다. 특히 이제 입시철 자녀의 합격을 기원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많이 찾는 거죠.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이 스가와라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이제 신라의 도레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도 도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왔다는 거죠. 근데 한국어에는 이 도레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국어에는. 뭔가 문물이 도래했다 이렇게는 얘기하지만 도래인이라는 딱 명확하게 하나의 그 명사로 사용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대륙에서 왔다고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한반도에서 왔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대륙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제 신라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시 북서부 스가와라가 본관인 하지시 이즈모로 건너간 신라 왕자 천일장의 후손이다. 뭐 이제 이런 설명이 있고, 칸무천왕으로부터 이제 스가와라라는 성을 하사받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지시였는데 나중에 이제 스가와라라는 성을 하사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아무튼 뭐 정변 비슷한 이런 걸로 해서 억울하게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일본은 또 이제 사람은 죽으면 다 신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명한 야구 선수도 신이 돼가지고 그 야구 선수를 모시는 신사도 있습니다. 일본의 신사는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절은 부처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되는데 일본의 신사는 굉장히 다양하고 이 스가와라를 모시는 이 텐만구, 후쿠오카에는 다자이우 텐만구가 있지만 뭐 교토에도 텐만구가 있고 도쿄에도 텐만구가 있고 지역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이유는 이 신이 한 분의 신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아무튼 똑똑해지길 바라는 사람들, 특히 입시철 이런 때는 이제 자녀들 합격 이런 걸 기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광객 또 이런 그 참배객 등등해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인데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후쿠오카라는 도시의 역사나 규모 이런 걸 봤을 때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관광지인데 그렇게 보면은 후쿠오카는 뭐 아름다운 항구 도시이긴 하지만 그 관광 자원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바로 그 신사입니다. 여기 이제 쿠시다 신사라는 거고요. 별명이 오쿠시다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들은 뭐 상상 그러잖아요. 뭐 다나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오쿠시다상 이렇게 애칭으로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신사인데 뭐 이 천조 대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모시는 신사. 사실 일본 신사들은 대개 이제 이 아마테라스를 모시는 그런 신사들이 많죠. 왜냐하면 이제 일본을 건국한 그런 어떤 시조에 해당되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쿠시다 신사는 이 하카타의 대표적인 축제인 야마가사 마츠리, 요게 이제 시작이 되는 곳이다. 요게 이제 신사의 배전 앞에 모습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야마가사 마츠리. 요게 이제 여름에 해마다 여름에 7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 동안 한다고 하는데 뭐 이 사진 하나만 봐도 인파가 엄청나죠. 이거 인파 얘기하면 또 최근에 아주 불행한 참사 이걸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전국에서뿐만 아니라 아마 한국 사람들도 이거 구경하러 많이 갈 테고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시기는 또 호텔 숙박비가 굉장히 비싸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뭐 보름간 진행되는 그런 축제인데 이런 축제들이 일본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다 그 사연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신을 모시는 거예요. 신을 모심으로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건강과 복 이런 거를 기원하는 게 그 마츠리의 성격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뭐냐 하면 한 700여 년 전에 역병이 돌았는데 그때 이제 쇼이치라는 스님이 그 가마를 타고 거리를 다니면서 그 뭔가 그 약물 같은 걸 뿌렸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역병을 퇴치를 했다. 그렇게 기원이 돼가지고 이 가마를 타고 아무튼 이 시내를 거리를 다니는 뭐 그런 그 형태의 이제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요 쿠시다 신사라는 게 이제 우리 역사하고 아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다. 또는 이제 그런 어떤 유물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유물이라고 하기도 참 그렇고 적절한 말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지금 여우사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여우사냥에서 여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화려한 휴가 뭐 이런 거였죠. 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 작전명이 화려한 휴가인가 그렇습니다. 네. 여우사냥은 여기서 여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민왕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황후가 되죠. 명성황후입니다. 그래서 1895년 여기 을미사변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사건이 이날째 발생을 한 거죠. 새벽 5시에. 사실은 이제 뭐 자정, 아니면 뭐 오전 1시, 2시 이때쯤 저 거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사를 준비하다 보니 시간적으로 뭔가 지체가 되고 이런 문제들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늦어졌다 그래요. 그 바람에 사실은 이제 나중에 그 미국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러시아 사람들한테 또 이게 그 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날 어쨌든 이제 일본의 그 낭인, 일본어는 이제 로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굳이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제 건달이나 깡패나 뭐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기존의 사무라이들이 그런 이제 신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직업이 없는 그런 이제 구 사무라이 출신 뭐 이런 식인 건데, 근데 요 낭인들은 좀 특징은 하나 있습니다. 이때 그냥 뭐 건달 노릇하고 뭐 깡배시 타고 이런 게 아니라 칼 차고 다니면서 일본에 충성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낭인들하고 일본 군대하고 그리고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또 이렇게 연루가 되는 그 조선 군대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경복궁을 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걸 막으려고 이 홍계운이라는 그 당시 훈련대장이 제일 먼저 이제 그 궁궐 침입한 걸 막으려고 하다가 전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뮤지컬 그 명성황후를 보면 이 홍계운의 그 관한 얘기가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뭉클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12대 1대 대장 이학균도 이제 전사를 하고, 이제 어쨌든 궁궐을 지키고 왕을 지키고 왕후를 지키고 그러려다가 전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국내부 대신 이경직이란 분은 아무튼 이 궁궐에 난입한 습격한 이 폭도들이 명성황후를 이제 암살하려고 했던 거고, 근데 얼굴을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잘 모르고 그래서 아무튼 명성황후가 누군지 막 찾으러 다니는 과정에서 궁녀들도 많이 죽고, 이분이 명성황후 앞을 딱 가로막았다 그래요. 그 바람에 오히려 이경직이라는 분이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 명성황후다. 이렇게 오히려 그런 이제 역효과가 발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이경직 이분도 그 낭인들 휘두른 칼에 두 팔이 잘리고 죽게 되죠. 죽고 그리고 명성황후도 결국은 이제 시해를 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여우사냥이 일어나게 된 어떤 배경은 역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명성황후가
그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청나라한테 이기고 일본이 이제 기세등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그때 이제 청나라한테 일본이 이제 전쟁 배상금을 한 2억 정도를 받고요. 그리고 대만을 일본에 주게 되죠.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대만은 괜찮은데 저쪽 요동, 그러니까 여순 감옥 있는 데 있죠. 그쪽을 일본한테 넘겨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러시아가 볼 때는 러시아의 남진 정책 이거랑 충돌하는 거고, 그리고 일본이 거기까지 와 있으면은 이 지역의 어떤 안정, 평화 이게 깨진다 해가지고 러시아가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삼국이 연합해가지고 일본한테 대만은 괜찮아. 그런데 요동은 반납해라. 청해.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일본의 상황이라는 게 청나라하고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직까지 러시아라든가 이런 서양 강국들을 상대할 정도, 그런 정도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을 묘사한 그 당시에 일종의 이제 정치 풍자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이 이제 이 청나라의 만두를 뺏었어요. 만두가 이제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러시아가 프랑스하고 독일을 끼고 이렇게 일본을 압박해가지고 그 만두를 뺏어간 겁니다. 이런 이제 것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저런 상황에서 이제 명성황후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좀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칠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일본이 명성황후를 제거해야 된다. 근데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누가 어떻게 해서 이게 됐다,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도 그때 이제 일본 공사 미우라라는 군인 출신의 미우라가 이제 뭐 이렇게 지휘해가지고 어쨌든 낭인들하고 군대하고 이렇게 뭐 규합해가지고 경복궁을 습격했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궁궐을 침입했던 그 폭도들은 전부 이제 일본으로 소환이 되고, 일본에서 군인들은 이제 군사재판, 그리고 낭인들, 이런 민간인들은 그냥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전부 무죄 방면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영웅으로 대접을 받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정치가로 승승장구한 뭐 이런 사람들도 뭐 있고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뭐냐 하면 뭐 17세기 에도 시대에 타다요시라는 장인이죠. 장인이 만든 명검이라고 하는데, 이 토카치아키라는 궁궐을 습격한 그 폭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1908년에 바로 이제 그 구시다 신사에 요 칼을 이제 기증을 한 거예요. 기증을 했다는 게 아무튼 표현이 좀 이상하죠. 공납을 했다. 공납을 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칼로 조선의 왕비를 베었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는 거고, 실제 요 칼집에 이제 일순 전광 자노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늙은 여우를 단칼에 찔렀다. 늙은 호랑이라고 그래가지고 호자를 호랑이 호자를 써놓고, 요거요. 늙은 호랑이라고 써놓고 한글로는 늙은 여우라고 썼다 이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네. 그런가요? 여우가 제목은 여우 사냥이지만 네네네. 그 글 자체는 요 글 자체가 틀렸어요. 날카로우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이런 사연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칼이죠. 칼인데 이
토카치아키가 자기가 이제 사실은 궁궐 침입해가지고 명성황후 왕비를 자기가 이제 제거했다, 죽였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이후에 뭐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뭐 그리고 뭐 밤마다 무슨 칼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뭐 굉장히 좀 시달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뭔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칼을 이제 처음에는 절에다가 이제 공납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후쿠오카의 쿠시타 신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데 세신이라는 절입니다. 이 절에 가면은 여기 이제 원래는 청동으로 된 뭔가 불상을 이 토카치아키가 이 절에 만들어 줬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일본이 그 2차 세계대전 치르면서 이 쇳덩어리들을 다 무기 만들어놨고 가져다가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없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렇게 돌로 뭐 불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뭐 요런 이건 뭐 짧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만은 1895년에 민비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었다. 국제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어간 왕비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독지가들이 세웠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관계의 소용돌이 속에서 죽어간, 그러니까 일본의 뭐 낭인들이 뭐 군대 일부가 가서 왕후를 죽였다. 구체적으로 절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두루뭉술하게 이 사건이 그냥 국제관계의 소용돌이라는 표현 속에 그냥 이렇게 묻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일본 사람들이 가서 조선의 왕비를 죽였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일본은 이제 근대사라 그럴까요? 아무튼 뭐 조선 침략도 그렇지만은 대륙 침략 뭐 이후에 이제 뭐 아무튼 그 패전 때까지 뭐 일본 사람들은 패전이란 말도 안 쓰고 그냥 전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졌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정확하게 그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게 사실은 좀 그 일본과 이웃 나라들 간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어떤 그 갈등 이런 걸 지속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쨌든 명성황후를 시했다는 그 칼인데, 이걸 예전에 우리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일본의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고 저 칼을 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던 적이 있고, 또 문화재 환수 그런 그 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여기에다 대고 그 달라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달라고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달라고 하는 게 안 맞고, 이 쿠시타 신사가 그 역사 사료관이라고 있고 자기네들 갖고 있는 유물들을 전시를 합니다. 같이 전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전시를 하고 정확하게 1895년에 일본의 낭인들이 민왕후를 살해한 칼이다. 이렇게 이 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뼈 아프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국모가 이 무슨 남의 나라 깡패들한테 이 궁궐에서 이게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국제사회도 아무튼 굉장히 그 일본을 비판을 했고, 정확하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본을
굉장히 실감하게 비판을 했었던 거죠. 어쨌든 우리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역사적 사건이고 우리는 학교에서 이거 다 가르치죠. 그리고 뭐 다 압니다. 일본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른다 그러면은 또 이건 맞지 않겠죠. 일부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저런 걸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이걸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생각이랄까 판단, 이거는 뭐 개인에게 맡길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사실관계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모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신사를 가가지고 거기 이제 젊은 그 신관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칼은 절대 공개 안 한답니다. 이건 이제 자기네 높은 사람들만 그 칼을 받고 그 칼이 자기네 그 신사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제가 역사사료관에 이걸 전시해서 다 역사를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뭐 전혀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앞서 이제 후쿠오카의 그 쿠시다 신사, 사실은 뭐 그냥 일본의 많은 신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역사의 어떤 비극적인 사연을 품고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분은 딱 사진만 보고도 누군지 아시겠죠? 윤동주. 예. 이제 민족 시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윤동주입니다. 윤동주는 후쿠오카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쪽에서 예,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네이버 지식백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뭐 일제강점기에 짧게 살다간 젊은 시인으로 어둡고 가난한 생활 속에서 인간의 삶과 고뇌를 사색하고 일제의 강압에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 고민하는 철인이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그의 얼마 되지 않는 시 속에 반영되어 있다. 예. 어둡고 가난한 생활이라고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물론 어둡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가난했다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일본에 유학까지 갔던 뭐 그런 분입니다. 예. 1917년생이에요. 17년생. 그리고 45년에 해방되기 몇 달 전에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곳이 바로 후쿠오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여기는 이제 어디냐 하면요. 그 일본의 그 후쿠오카에 그 모모치 해변이라는 곳이 있고, 그쪽에 여기 이제 모모치 니시 코에, 그러니까 이제 서공원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아이들 놀이터처럼 이렇게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고, 제가 여기 이제 둥그렇게 원을 쳐놨는데, 요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 요 뒤쪽이 그러니까 이제 윤동주 시인의 순국지입니다. 저기 이제 후쿠오카 형무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형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중에서 본 위성 사진이죠.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놀이터가 여기이고 이렇게 건너다 보이는 이쪽이 이제 형무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뭐 그냥 주택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시설 뭐 이런 게 들어서 있고, 그 당시에 이쪽에 형무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금 여기 구치소로 되어 있습니다. 구치소. 여기 이제 후쿠오카 구치소예요. 지금도 이제 뭐
잘못하고 그러면 이제 저기 가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지도를 이제 약도처럼 좀 간편하게 보기 쉽게. 예. 그래서 이쪽이 이제 형무소가 있던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후지사키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후쿠오카 전철, 지하철 여기 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방문하려면 이제 뭐 하카다역이나 이런 데서 기차를 타면 쉽게 저기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윤동주 씨는 만주에서 태어났고 명동촌 출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명동 소학교, 중국인 소학교, 은진중학교, 또 평양숭실 중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 학교가 1936년에 신사참배 거부로 되게 그 당시 이제 기독교 학교들이 많은 거죠. 거부해서 이제 폐교가 되고 그래서 다시 영종으로 돌아가서 광명학원 이런 데를 잠시 다니다가 그리고는 이제 연희 전문을 다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연희 전문이 4년제였어요. 수학하고 그리고 41년에 졸업하고 요때 이제 19편의 시를 모아서 윤동주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시를 썼습니다. 동시도 많이 썼고 19편의 시를 모아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런 걸 이제 출간을 그러니까 시인으로서 첫 번째 시집을 내려고 했는데 이양하 교수는 이제 영문학을 가르치던 교수님인데 그 윤동주 시인이 굉장히 존경하는 스승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이양하 교수하고 바로 이제 국어학자인 최연배 선생. 근데 이제 요 시집을 내려고 했는데 이양하 교수가 요 슬픈 족속이라든가 십자가 이런 게 일제 검열을 통과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윤동주 자신도 그 개인의 안전 이런 것을 상당히 위협받을 것이다. 해서 이제 출간을 보류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시집을 못 내고 그때 이제 3편을 자기가 직접 쓴 글씨로 이렇게 남겼다 그래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발견이 되면서 이 윤동주 그 시가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시집을 못 내고 일본에 유학을 하는데 이때 어쩔 수 없이 이제 히라누마 도주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창씨의 명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배를 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창씨를 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1942년에 도쿄에 있는 리쿄대학 영문학부에 입학을 했다가 불과 이제 한 학기 다니고 10월에 이제 교토로 옮겨요. 도시자 대학으로 전학을 하고 그런데 43년 7월 14일에 이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가 됐고 44년에 이제 실형 선고받죠. 징역 2년. 그렇게 해서 이제 후쿠오카 형무소로 이감이 돼서 거기서 복역하다가 옥에서 이제 돌아가신 겁니다. 사실은 17년생인데 만 27세 뭐 조금 넘게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이양하 교수가 이제 시집 출간을 보류했던 그 시 가운데 이제 하나가 바로 이 슬픈 족속이라는 건데 뭐 정원 봐도 이 슬픈 족속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는 뭐 시를 공부 안 하는 사람도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제가 시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건 바로 이제 뭐 지금 이제 식민지 백성으로 살고 있는 조선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를 보시면은 흰 수건이 검은 머리를 두르고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오다. 흰 저고리 치마가 슬픈 몸집을 가리고 흰 띠가 가는 허리를 질끈 동이다. 조선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흰 옷을 상시 입었죠. 그래서 뭐 백이민족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흰색은 뭐 순수함이라든가 순결이라든가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바로 그 흰색이 식민 지배를 받고 핍박을 받던 그래서 흰 고무신이 거친 발에 걸리오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당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식민지의 삶 이런 거를 이렇게 시로 쓴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가 이제 1938년 9월에 쓴 시입니다. 이 사진은 뭐 특별히 관계는 없는데 제가 이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참 흰 옷을 입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여인의 사진이 한 장 튀어나와서 여기다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뭐 언제 찍은 사진인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신선한 삶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에요.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좀 인상적입니다. 예. 제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담배를 피운다 그러면 좀 좋지 않게 봤죠. 그런 시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여성이 담배 피운다고 해서 그거 자체를 나무라거나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예. 근데 아무튼 저 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성들도 이제 흡연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가 그 당시 이제 조선 민족이 처한 어떤 열악한 어떤 삶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검열에 걸릴 것이다, 통과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던 거고요. 이제 십자가인데 워낙 뭐 윤동주 씨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독교의 사상 뭐 이런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배우고 지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조금 뭐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순교의 어떤 상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싶은데 자기는 저 높은 첨탑은 올라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무력한 거죠. 무력한 어떤 자신의 모습 그리고 괴로웠던 사나이 요거는 이제 윤동주 시인 자신을 얘기할 수도 있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역시 이제 윤동주 자신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십자가마저 허락되지 않는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만일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순교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 민족을 위해서 뭔가 기회가 된다면 자기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시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시집을 이제 출간을 못했던 거고요. 요것은 이제 일본에 이제 그 가기 직전에 쓴 시입니다. 이게 참회록이라는 시인데 이 시도 아무튼 윤동주 시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죠.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근데 그 얼굴이 뭔가 자랑스럽지가 않은 거죠. 예. 몰락한 왕조, 망한 나라의 백성. 그럼 이제 나는 뭘 했을까? 물론 뭐 윤동주 시인이 태어나기 전에 나라는 이미 망했죠. 어떻게 보면 윤동주 시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어떤 민족의 운명 이런 것을 이제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그러니까 뭔가 반성을 하는데 이걸 한 줄에 짤막하게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말아 살아왔던가. 돌아보니
자신의 삶도 그렇게 뭐 내놓을 만한 게 아닌 거죠.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참회하고 있는데 미래에도 또 참회를 해야 될 것이다. 될지도 모른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죠. 비록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구제할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민족의 어떤 고난이랄까?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고백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러면서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열심히 닦겠다. 닦겠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 뭔가 한 줄기 희망은 버리지 않겠다.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굉장히 아무튼 뭐 좀 이렇게 시인이 고뇌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신과 민족의 어떤 삶과 역사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유학 가서 쓴 시예요. 이건 이제 도쿄의 리쿄대학에 있을 때 쓴 시인데 이 시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쉽게 씌워진 시. 시가 너무 쉽게 잘 쓰여진다는 거예요.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척방은 남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밤이고 비가 오고 있고 자기는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자기 그 방에 혼자 육첩방이니까 조그맣겠죠? 육첩이니까 다다미 6개 깔린 이런 방이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시인이란 슬픈 천명. 그러니까 이게 시인을 왜 슬픈 천명이라고 얘기했는지 사실은 뭐 잘 알 수 없는 겁니다만 또 이제 이 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시인이 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꾸거나 개선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시를 쓴다는 뭐 그런 어떤 그 직업. 그래서 그 직업이라는 것이 슬픈 천명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이건 이제 고향집에서 학비를 보내주는 거죠.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이 늙은 교수는 뭐 리쿄대학의 이제 어느 늙은 교수를 얘기하는 걸 테지만은 늙은 교수의 강의라는 게 별로 뭐 실용적이지도 않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게다가 여기는 일본이지 않습니까? 일본 교수가 가르치는 게 조선 민족에게 뭔 도움이 되느냐 뭐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무들 하나둘 죄다 잃어버리고 혼자 지금 이제 도쿄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고 그 동무들은 소식도 모르겠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되게 시가 좀 이렇게 좋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쓰면서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시가 이렇게 쉽게 씌워지는 것. 여전히 뭐 해방이 된 것도 아니고 조선민족의 삶이 바뀐 것도 아니고 좋아진 것도 아니고 시가 잘 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하고 있고 육척방은 남의 나라.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남의 나라.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남의 나라. 왜 그러냐면 육첩방이라는 게 뭡니까? 육첩. 그 일본의 그 다다미빵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건 알죠. 네네. 다단계방에서 아니 다다미 방의 크기를 말할 때 다다미 몇 장 들어가는 사이즈라 이렇게 말하는데 6장 들어가면 큰 방이에요. 2칸짜리 방이에요. 충분히 커요? 한 큰 척이 거죠. 어느 정도 얘기하는 한 평이에요? 한 척이? 다단이 하나 개면 6개면 요포대기만 한데 요포대기를 3장 깔면 방 하나 되거든요. 네. 6장을 깔면 큰 방이에요. 아주 2칸짜리.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으로 치면 좀 큰 방 같네요. 네. 그렇죠? 예전으로 치면.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집들 다 방이 조그맸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큰 방인데 예, 우리보다 일본 애들이 그 옛날 그 저기 그 덕산 가옥을 네네. 저기 뭐야 한번 살아봤거든요. 예. 어릴 때. 예. 그런데 은근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요. 맞아. 네, 내가 살아봤어 어렸을 네. 때. 아니, 저는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 저도 살아봤어요. 인천에 적산. 근데 한 척이 바람이 하나가 요만할 텐데. 아니요, 커요. 커요? 우리 깔면 요포대기, 네. 요포대기 하나, 예를 들어 옛날 칠판 하나, 뭐 이런 정도예요. 네. 아니, 두개 합치면 하네. 요 정도 될 것 한 같은데. 평이 한 평이 바람이 한 장이면. 이 정도 네, 이 정도 돼. 그럼 요거 6개거든요. 그럼 진짜 크지. 그럼 또 아주 큰 방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가 다다미에 아니에요. 저 칠판만 해요, 거의. 네. 다다미 한 장이에요. 근데 하나도 근데- 나름이니까 크게 배는 사람 큰 거고 작게 배는 사람 작은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어떤 그 35살 된 일본의 그 회사원이에요. 회사원 여성인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딱 6첩방에 지금 살고 있대요. 그런데 침대 하나 놓고 조그만. 책상 하나 놓고 옷장 하나 놓으면 돌아다닐 데가 없대요. 그게 방세가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6만 엔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60만 원 좀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집 하나에 보면은 방이 여러 개 있고 거기 여러 명이 살고 그 거실은 공동으로 쓰고 화장실, 목욕탕 공동으로 쓰는 그런 집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거기는 저기 일본 여관도 그렇더라고. 네. 공동 뭐 싼 데 가보니까. 그렇죠. 예. 가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싼 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지금은 저기 완룸 스타일로 네. 다 오픈돼가지고 그 공간에서 다 해요. 네. 무리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는 그러니까 자기가 월세를 한 10만 엔 정도 내면 그 화장실, 욕실 딸린 또 부엌까지 조그맣게 딸 싱크대가 있는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나머지는 공동으로 쓰고 방만 이제 자기 방. 근데 이제 60만 원이라는데 그게 6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저께. 그래서 아무튼 예, 6첩이 재밌네요, 그죠? 예. 아니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아무튼 요 남의 나라가 의미심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저 때는 일본이 예를 들면 조선 사람들에게도 일본이 자기 나라인 거거든요. 내선일체. 예. 그런데 남의 나라라고 딱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걸 딱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저 시에서. 그러니까 저런 점을 갖고 이제 윤동주 시인을 얘기할 때 저항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사실은 이런 시가 이거 걸리면 사실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시가 걸리면. 그래서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 이거는 뭐 이제 해방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희망, 뭐 해방 뭐 이런 걸로 많이 해석을 하고요.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자고 할 때도 서로 이제 이렇게 악수하면서 서로 뭔가 결의를 다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어떤 시인의 심정 이런 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윤동주 시인의 시가 참 좋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를 쓰는 아까 슬픈 천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재능은 물론 뭐 부단히 공부한 그런 결과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타고나기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3년에 이런 교토 조선인 학생 민족주의 그룹 사건 이걸로 검거가 되고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후쿠오카 형무소 독방, 사상범들은 독방. 그런데 노동은 피할 수 없었다. 그가 남긴 내복은 왼쪽 소매와 왼쪽 가슴 부분만 유난히 달아 헝겊에 올이 풀어지고 잔구멍들이 송송 나 있었다. 과연 무슨 일을 했을까?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1945년 2월 16일 오전 3시 36분에 아카는 외바디 소리를 끝으로 감옥 안에서 절명했다. 27살 2개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왜 죽었는지 정확하게 사인을 알 수 없으니까 이제 의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포된 날로부터 19개월. 피골이 상접한 그런 상태. 고문은 당연히 뭐 당했겠죠. 네, 이건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굶주림. 또 20대 청년. 그래도 20대인데 제일 건강할 때 아닙니까? 신체가 제일 튼튼할 때. 그런데 옥살이 뭐 한 2년 정도 한다고 그게 죽느냐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사촌형 송몽규도 불과 한 20일쯤 후에 죽죠. 같이 검거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송몽규를 이제 면회했을 때 송몽규가 한 얘기가 저놈들이 주사를 맞으라고 해서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건강 상태가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후쿠오카 제국대학에서 뭐 혈장 대응 생리식염수 뭐 이런 그 생체 실험을 했다. 뭐 이런 이제 의혹도 얘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학자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그냥 뭐 자기네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또 학자는 또 이 학자의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하다가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건 이제 영화 동주의 한 장면인데 짧으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私たちが受けている注射は何ですか？それは医者に聞いてみよう。内部事故に証明しろ。孫と一緒に企てたことじゃないか。証明しろ。秘密に所詮の教育をして修道に孫と貴様が計画したことじゃないか。あれない話です。貴様の思想的土台が全てそこにあるじゃないか。それとも貴様は孫の指示に従って文学生命を志願するのに私たちと一緒に文芸誌を作った文学生命にすぎません。西洋文学にハマった軟弱な朝鮮の文学生、現実から逃避行する理想主義者、ナルシズムにハマった病意文学、あどけない文学青年、すべては孫の指示。だから私は悔しい。そういうことか。僕は今の留学生です。완전 부끄러움이 없기를. 동주야, 니는 시를 계속 쓰라. 총은 내가 들 거니까. 個人主義がいないか、現代主義がいないか。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이 영화 굉장히 잘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예. 크게 뭐 이렇게 과장된 것도 없고, 예. 그 시인의 삶에 어울리게 굉장히 그 잔잔한 그런 어떤 표현,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수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윤동주 시인이 2월 16일, 45년 2월 16일에 이제 옥에서 옥사하고, 그리고 이제 48년에 이제 이 유고 시집이 발간이 됩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그리고 이제 서시는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 시를 읽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인간이? 그런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서시의 내용이 너무나도 유명한 시니까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리겠고요. 2015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윤동주 시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리고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근데 일본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쿄 리쿄대학은 역시 이제 윤동주 시인이 잠시 한 학기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 시를 몇 편 썼거든요. 아까 뭐 쉽게 씌어진 시 같은 거, 윤동주 시인 70주기 추모낭독회 이런 모임을 일본 사람들이 하고 있고, 후쿠오카에 있는 니시오카 겐지 이런 교수 이런 분들은 이제 아까 모모치 니시고원 후쿠오카 흉무소가 있던 자리에 윤동주 시비를 건립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와라구청으로부터 불호 통보를 받았다. 윤동주는 유명하지 않고 또 일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후쿠오카에 기여한 게 없다. 그래서 이제 불호 통보를 내렸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니시오카 교수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시비는 역사를 바라보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손으로 세운다면 상호 이해도 깊어질 거다. 그리고 이제 사진은 윤동주 시인이 다녔던 도시자대학 그 교정에 있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정지용 시인의 시비가 또 있습니다. 정지용 씨도 동지사대학 다녔어요? 네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비가 나란히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까 그쪽이 뭐 지역적인 건데, 네, 연희전문이 그 당시에는 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연희전문이 저기 4년 전에 우리나라 경성제대밖에 하나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 연희전문하고 보성전문이 2년제거든요. 2년제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갔다가 그立교대학하고 네, 저기 뭐야 동지사대학을 그쪽으로 갔을 확률이 좀 있을까 한번 좀 체크해 네, 보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연희 전문이 2년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4년제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성제대 제국대학 말고는 네네, 전문학교는 우리나라 회화 전문 이렇게 하고 몇 개 안 됐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뭐 네. 지역적인 거니까. 네, 그때 다 전문학교였습니다. 경성제대 빼고는. 다 2년제로 알고 네. 있고, 그게 나중에 대학으로 되면서 그게 4년제로 네. 돼갖고 뭐 이제 연대가 이제 연희전문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하고 합병해갖고 예. 연세대학교 네. 된 걸로. 아무튼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조금 전 다르게 알고 예, 그러니까 저도 지금 처 조부님이 네, 보성전문학교를 3학년을 마쳤는데 졸업이 아니에요. 네. 1년을 더 다녀야 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학교 그럼 2년제, 3년제 지금 네. 현재 이 제도로 생각을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네. 당시는 뭐 고등학교가 네네. 고등학교 뜻이 그 전문학교가 대학이라는 얘기지 초급 대학이 아니었다. 네.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 저는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도 그 당시
아니 기본 백그라운드가 네네. 전문학교는 2년제하고 경성 법학 전문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 수원 고농이 그 3년제로 알고 있었어요. 네. 아, 3년제. 근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문학교를 그 나오고 그쪽으로 저기 4년제로 가갖고 했지 연희 전문이 4년제로 됐다고 그러면 네. 그 사람이 그쪽으로 저기 뭐야 도시사세야 지금 동지사 같은 대학 미국대학 그 석박사 코스를 네. 석사 코스를 갔을 확률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아니, 그리고 끝이 없을 수 있는데. 예과 본과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경성제도. 예과 이념이 예. 따로 있었고 예, 예. 그런 거지 지금 우리가 이 현대 제도에 비춰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많을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뭐 교육학 이걸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예과가 있는데 그 자료를 뭐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연희 전문이기 때문에 이게 대학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 일본의 어떤 그 조선 총독부의 항모 이런 데서 대학으로 인정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2년만 가르치지 않고 경성제도처럼 학제를 늘려서 길게 가르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건 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에 이제 윤동주 씨를 읽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1994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윤동주 시를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에 이제 8월 20일에 여기 같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때 읽은 시가 윤동주 시인이 그 숭실중학교 때 쓴 식권입니다. 식권. 이런 시예요. 식권은 하루 세 끼를 준다. 식모는 젊은 아이들에게 한때 흰 그릇 셋을 준다. 대동강 물로 끓인 국, 평안도 쌀로 지은 밥, 조선의 매운 고추장, 식권은 우리 배를 부르게. 근데 이 시가 참 재밌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건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일본 사람들은 밥, 우메보시 그리고 미소시루입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에요. 아무리 가난해도 요 세 가지는 밥상에 있어야 그래도 밥을 먹은 것 같은 거죠. 우리는 뭐라 그럴까? 그리고 이제 일본에도 이제 국 종류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국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아까 카이세키 요리 드셨다 그랬죠. 거기 보면 좀 특별한 국이 나오죠. 미소시루가 아니고요. 그런데 뭐 일본 사람들이 평소에 그렇게 국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음식 문화는 국 문화가 아니고, 근데 우리 한국 음식은 국 문화입니다. 국이 엄청나게 많죠. 시금치국, 뭐 김치국, 뭐 콩나물국, 뭐 소고기국, 뭐 소고기 무국, 뭐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추장, 그리고 이제 밥이죠, 밥, 쌀. 근데 그 세 가지를 식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동강 물로 끓인 국, 평안도 쌀로 지은 밥, 조선의 매운 고추장. 이건 뭐냐면 그냥 뭐 가벼운 시인 것 같지만 일제 지배가 시작되고 벌써 한 20여 년이 지나갔고 그 일제로의 동화 이런 걸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나는 조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식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50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만할까요 이제? 그만하고 다음에 와서 할까요? 예. 다음에 또 아니 바쁘신 분은 가시라고 하고 나머지 할 거 마무리를 줘줘야죠. 네, 제가 2, 3분 안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윤동주 생가를 방문했을 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왜 그러냐면 윤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시를 읽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시인이 왜 조선 사람이 일본에 와서 그렇게 죽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윤동주 시인의 생가 복원된 겁니다. 여기 이제 조금 흑백으로 보이는 게 옛날 진짜 생가고 복원된 거. 제가 여기는 2018년에 갔었는데요.
생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묘가 있습니다. 산 쪽이라 여기 사실은 안내인이 없으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안내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옛날에 그 무덤 만들고 비석 세운 거, 여기 보면 이제 시인 윤동주 지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요거는 제가 젊었을 때 시를 조금 쓰다가 말았는데 여기를 다녀오고 나서 이상하게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써봤습니다. 명동 언덕에 그는 묻혔다. 죽음으로 돌아올 줄은 누구도 몰랐다. 제국의 동경과 서경은 낯선 타향이고 복강에서 그는 쓰러졌다. 양지 마른 곳을 더듬어 땅을 판 뒤 가족들은 무덤돌을 끌어안고 사진을 찍었다. 시가 너무나도 쉽게 써진다며 자신을 나무라던 그가 까만 띠를 두른 빗돌에 마지막 시 한 줄을 남기고 펜을 놓았다. 시인 윤동주 지묘. 예. 이런 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형무소 가는 약도입니다. 약도. 아까 그 후지사키역 여기서 내리면은 도보로 불과 5분. 그리고 이런 그 후지사 건물이 보이면 딱 요 자리구나. 요 왼쪽 편으로 이제 형무소가 있었던 거죠. 예. 5분 지났네요. 근데 굉장히 많이 지금은 나무가 89년도 2월 달에 갔다 왔는데 네. 용정이에요. 네. 네. 여기 다 있는데 그때는 이게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하나도 없고 집만 떠들어 있고 여기 보면은 이거 뭐야 이쪽으로 보여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진짜 못했거든요. 예. 나무가 잘 안 보여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산 위쪽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네네. 예. 여기 거기가 이렇게 요가 조금만 똑같이 내려갔어요. 자, 아무튼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게 지내시고.